네. 아직 안 열렸어요. 열려 있어요. 네, 얼굴로 돌려주세요. 얼굴로? 그건 뭐예요? 봐봐요. 씌웠어요. 말하신대요. 나온다고 지금. 네. 안녕하세요. 이제 7회인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항상 청자에서 보이는 상감청자가 시작되는 시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상감청자가 고려청자의 이제 메인이 되는 시기입니다. 상감청자를 만들어내는 시기가 이제 13세기 전반부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시기가 무인정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거는 뭐 제가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학자들이 이제 이런 화면이 전혀 안 움직여 이거. 그냥 느린 건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무식한 무인들이 정권을 잡은 시기에 과연 상감청자가 나왔을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걸 추정을 하면서 또 그 시기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1157년 문공류 무덤에서 나온 상감청자를 근거로 해서 상감청자의 전성기는 12세기다 라고 추정이 되면서 논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지금은 사실 산과 바다와 그 다음에 그 오죽하면 중국에서조차 이제 중국에 우리 그 고려 상감청자가 이제 원나라 재상한테 이제 재상이 돌아가시면서 무덤에 이제 넣어줬던 그런 상감청자 자료라든지 이제 어디에서는 모든 자료가 많이 이제 찾아지고 또 이제 문화가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가 융성해지면서 이제 발굴 조사도 뭐 다양하게 이제 발굴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고려청자가 상감청자의 시대는 13세기다라는 것이 이제 화면이 어두워져요. 굳혀져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은 1191년 태안 대섬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섬에서 이제 우리가 최초로 생활유적, 그렇죠. 이제 결국은 생활유적이죠. 이제 마도라는 곳이 마섬이나 마도 똑같은 얘기인데 1207년과 8년에 태안 마도 앞바다에서 빠진 그 고려 배에서 발굴된 상감청자와 또 1211년 또 13년에 발굴된 마도 2호선에서 찾아낸 상감청자를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13세기 전반부에 상감청자가 그러니까 이제 생활 유적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추적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 유적에 대해서는 굳이 이제 간단히만 하지 굳이 생산 유적까지 저희가 강진 용운이라든지 부안 유천리 이런 조금은 이제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감청자가 나오는데 과연 그 받침은 또 어떤 받침이 나오는지 상감청자 시기의 받침과 1191년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차이가 안 나요. 1191년과 1207, 8년이면 불과 10몇 년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이에 받침의 변화도 이제 엄청난 그 변화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12세기 초반부부터
규석 받침은 존재가 됩니다. 11세기에는 거의 보이진 않고요. 12세기 초반부터 규석 받침 존재가 되는데 규석 받침의 크기도 저번에 약속한 거 오늘도 제가 못했습니다. 지정 받침 그건 다음 또 제가 찾아서 꼭 여러분께 중국의 지정 받침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제 꼭 다시 꼭 알려드릴게요. 예, 뭐 아직 급한 건 아니니까 제가 이것저것 뭐 하다 보니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받침도 그 십몇 년 아주 짧은 차이에 그 뭐 변화가 있고 규석 받침도 아주 작은 뭐 모래보다는 좀 굵은 그런 규석 받침을 사용하다가 이제 생산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규석 받침이 점점 커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복습을 잠깐 하고 지금도 복습을 했지만 복습을 잠깐 하고 여러분께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비색청자가 나오게 되는 그 동기는 항상 모든 거는 중국의 영향을 받지만 제가 발을 건드렸어요. 그 11세기 후반에 문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문종, 선종, 숙종, 예종, 인종, 의종까지 그 거의 한 150년 정도에 걸쳐서 문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득세하는 시대.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문종을 좀 더 자세하게 저번 주에 좀 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문종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문종 시대에는 전쟁이 일단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문인들을 우대를 해가지고요 공훈전을 실시해서 이제 그 그러니까 문인이 이제 관료가 되면 이제 그 땅을 주고 그래서 그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풍요롭게 살게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은 또 음서제라고 해서 자식들은 그냥 취직을 시켜주는 관료로 등용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고요. 물론 그 과거 제도도 존재합니다. 또 나라에 국학인 이제 국자감을 설치해서 나라에 이제 뭐 사서성경이라든지 중국의 모든 뭐 고문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게 그런 걸 혜택을 열어주죠. 그러고 그 시대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과거에 등용을 하면 출세한다라는 것을 다 알고 문인을 우대를 하니까 학원이 생깁니다. 학원. 그게 바로 구제학당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고려 문신이 이제 재상까지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그만하고 나와서 이제 학원을 차리죠. 학당, 구제학당을 차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학자들을 키워서 과거 제도에 과거 시험에 등용을 시켜서 이제 출세를 시키는 거죠. 지금 같으면 뭐 서울대학교 뭐 이런 또는 뭐 로스쿨 또는 무슨 영재 학원 뭐 이런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인들을 등용하기 시작을 했더니 결국은 이제 의종 때 가서는 이제 무인들이 결국은 이제 뭐 구테타를 이제 일으키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구테타를 일으켜서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신정변이라고 합니다. 무인이 왕이 되지는 않아요. 물론 왕씨들이 왕이 되지만 이제 허제비이죠. 허제비. 뭐 허제비로 이제 그 왕을 이제 추대하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그 가장 그 문인이 융성했던 그 시기가 이제 특히 이제 예종 시기입니다. 그 예종 시기가 1122년에 이제 1122년이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그 선화봉사 고려도경에 이제 1123년에 이제 서궁이 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비색청자가 만들어졌다. 비색이라는 얘기를 쓰기 시작한 게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고려의 청자가 비색청자다라고 이제 써였던 거죠. 그래서 예종이라는 분은 북송과의 교류가 이게 원만하진 않았지만 북송의 휘종을 굉장히 흠모했던 모화주의자였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휘종을 흠모해서 뭐
그 휘종의 어떤 그런 거를 닮아가려고 했던 그런 걸로 지금 기록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191년에 우리가 만들었던 기물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때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나온 것들이 이제 보통 순청자, 그 다음에 음각, 양각, 철화, 백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처음 문양이 나오는 게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했죠? 처음에 음각으로 문양 나오는 건 연판문. 네, 연판 문양이 가장 처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화당초문 또는 모란당초문 그리고 이제 압출 양각으로도 이제 당초 문양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신 또 기벽이 얇고 네와터 받침은 백색 네와톡이나 회백색 네와토 받침을 받치고 규석 받침이 존재합니다. 그게 1191년까지의 그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1191년과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상감청자는 1207년에 최초로 이제 생활유적에서 이제 주전자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 처음에 머리에 나왔던 얼굴은 이제 얼굴을 보여도 되고 요거 한번 비춰주세요. 이쪽 거를 요 아래 거 요거를 요게 1207년 1207년 최초로 발견된 흑백상감 모란문 표형 주자입니다. 이게 생활유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편년이 명확한 것, 편년이 명확한 표형 상감청자가 1207년 8년에 처음으로 이제 발굴 조사가 됐죠. 그리고 이제 태안 아까 태안 대섬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기 쉬운 게 대마를 외우면 됩니다. 먼저 발굴 조사된 게 1191년이 대섬, 그러니까 대섬. 그 다음에 마섬, 그러니까 대마를 외우면 대섬에서 발굴된 게 먼저, 그 다음에 마도에서 발굴된 건 그 후라고 이제 아시면 외우기가 쉬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207년에 처음에 발굴된 이제 청자를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이게 1211년하고 1213년 마도 2호선, 요거 보이시죠? 마도 2호선 보이나요? 네, 보여요. 마도 2호선에서 발굴된 것도 이제 보면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게 다 비슷해요. 청자 음각, 청자 순청자 발, 음각, 양각, 또 통잔, 접시, 그 다음에 또 벼루는 대섬에서 나왔지만 벼루가 발굴되지 않았다고 해서 벼루가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초라, 장고 여러 가지 이제 발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191년 그거는 뒤로 하고 이따 비교를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 뒤로 하고 이게 안 나오는데 뒤로 하고 이제 1207년 8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207년 8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발굴 조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디를 비춰드릴까요? 네? 아니 여기를 비추면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비추면 됩니다. 이렇게 비치고 요거는 빼고 여기 이제 요거를 제가 페이지를 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게 지금 현재 태안 박물관에 태안 그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디서 봤냐면 목포 해양유물 전시관에 가서 봤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본과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하고 아마 이거하고 요거 두 가지가 이제 보물로 전시되어 있고요. 전시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핑계지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해하시고 뭐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준비를 많이 못해서 이렇게 저희가 다 일기 연출지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붙여놨고 우선 태안 마도 섬에 이 태안 마도 1호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날 이제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이제 나라에서 이제 발굴 조사를 시작을 했죠. 아마 자세한 얘기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 뭐 앞에 보면 이제 이게 발굴 조사한 이런 기록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수중에서 꺼낸 거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조사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요. 태안 마도 1호선에서나 2호선이나 또는 태안 대섬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 뭐가 있냐면 이렇게 죽간이 있습니다. 죽간이 이 매병 꼬리표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간을 분석해 보니 이 태안 대섬 거는 1191년으로 비정을 할 수가 있고, 마도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1207년에 편년이 있는 거는 정면현 검교 대장군 윤기화 댁으로 보낸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교 대장군 윤기화라는 거를 고려사에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최충원 정권에 있었던 이제 그 장군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면현이고 최충원 정권 때 따지니까 1207년이 비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주간이 하나 있는데 무진년 최광 무슨 댁이라고 찾아보니까 이거는 1208년이 이제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감청자가 최초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1207년 8년에 13세기 최소한 13세기 접어들어서 상감청자가 만들어진 것이 거의 확신하구나 라고 이제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받침도 그러면 어떤 문양이 나오고 어떤 도자기가 만들어지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요거는 마도 2호선입니다. 마도 2호선은 2극 명칭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이 매병의 명칭입니다. 우리는 고려시대에는 이 매병을 뭘로 불렀을까요? 준이요. 네, 이제 우리 딸 이제 도사 다 됐습니다. 도사사 대학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들어. 예, 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자 상감 절지 매병은 이 안에다가 뭘 담았냐 하면 참기름을 담았나 봅니다. 참기름을. 그래서 어떤 양반 집에 유준을 보낸다라고 이런 죽간에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매병은 그 당시엔 준이라고 불렀구나. 그리고 이 안에다가 지금 18세기에 와서는 여기다 매화꽃을 꽂아서 여기다 이제 기름병을 썼다가 나중에 너무 아깝잖아요. 아까워서 이제 뒤에 보관해 놓다가 세월이 흘러서 여기다 매화가지 한 가지 꽂아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그때부터 18세기서부터 이제 매병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이미 중국에서는 그 전서부터 이런 매병에다가 꽃가지를 꽂아서 장식용으로 썼다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그리고 매병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은 확실하게 18세기에는 있어요. 1700 몇 년도에 중국 기록에 의하면, 학자들이 기록에 의하면 이거는 매화 한 가지 꽂아서 매화 한 가지 꽂아서 장식용으로 썼다라는 기록이 확실하게 있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전까지는 이게 준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에 있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나 저희들이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좋아하는 꿀단지입니다. 꿀단지. 밀준입니다. 밀준. 여기에다가 꿀을 담아서 보냅니다 라고 해서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태안 마도섬 앞에서 침몰이 돼가지고 1207년이니까 1000년의 시공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들의 눈앞에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만일 정말로 만일 저도 상인이지만 만일 이게 바다에서 도굴하시는 분이 그냥 꺼내서 팔았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과연 이 안에 어떤 것을 담아서 썼을까라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언제 만들었을까라는 것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발굴 조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상인으로서 장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기물에 대한 그 역사성과 그 다음에 역사성을 찾아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참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학자선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죠. 예. 그래서 결론은 요거는 음각입니다. 음각 연화 절지문 매병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밀준이었고요. 요거는 청자 상감 명칭은 제가 뭐라고 하도 많아서 여기 있네. 청자 상감 국화 모란 유로 중문 매병. 그러니까 문양이 6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상감, 국화, 모란, 그다음에 버드나무, 그다음에 대나무 해서 6개가 있어서 중문 매병이라고 능화창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뭘 공부하냐면 이 능화창이 13세기에 나오기 시작했구나. 이제 이런 거. 그죠? 네. 능화창이 13세기에 나오기 시작했구나. 그다음에 12세기 말에는 참외형 그 주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참외형 주전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 통잔에 드디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종송문양의 뇌문양대가 나오는 게 13세기 초반에 이제 뇌문양대가 나오고, 12세기 후반에는 뇌문양대라든지 종송문양이 없어요. 그러다가 13세기 되면 종송문양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구별을 할까? 중요한 게 가장 뭐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거 뭘로 구별한다? 받침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여드리면서 또 부족한 거 다음 주에도 또 상감청자가 계속 상감청자는 이제 꾸준히 이어집니다. 아까 이제 이걸 부제를 제가 다른 게 뭐냐면 상감청자가 고려청자의 메인이 되는 겁니다. 메인이 되다라는 게 이제 부제인데, 드디어 이제 상감청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가 결국은 14세기까지 계속 1392년까지 인화상감이든 뭐든 간에 거의 99.9%는 다 상감청자로 메꿔집니다. 도장을 찍던 파던 압출이던 뭐든 다 거의 99% 상감청자로 고려시대 끝까지 상감청자가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받침은 그 대신 13세기 이후 13세기 말 정도 되면 받침이 또 바꿔져요. 점토 섞인 네와토 받침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모래 받침, 그 다음에 결국은 끝에 가서 테토비즘 받침이 이제 만들어지고, 또 받침이 어떻게 변하냐면 규석 받침이 시작되면서 이미 덩치가 큰 것들은 처음에 12세기에 만들어진 큰 것들은 규석 받침을 쓴 것들이 있지만 13세기 가면 거의 규석 받침은 작은 거에만 규석 받침을 사용합니다. 큰 데는 전부 다 점토 섞인 네와토 받침을 쓰거나 후반에 가면 모래 받침을 씁니다. 그러니까 큰 상감청자에 규석 받침이 있다. 그러면 아주 잘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진님, 네, 책을 구할 수 있는데 제가 파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북아일랜드나 북코아나 이런데 문화예술 전시 여행기라는 분도 계시는데, 북코아나 북아일랜드 들어가서 이거 치시면 책이 나오는데 아마 굉장히 비쌀 겁니다.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구했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간단히 대섬과 마도 같은 비슷한 도자기를 비교하면서 오늘은 공부를 이걸로 이제 마칠 건데, 비교를 할 때 굉장히 제가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또 유별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상감청자 13세기 초반의 상감청자의 문양과 상감에 들어간 기법을 좀 자세히 보시고 나중에 태안 해양 유물 뭐 전시관인가 있을 겁니다. 거기 가서 직접 보시면 상감청자인 것 같으면서도 마치 철화로 붓을 친 것 같이 조금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설명을 간단히 일단 드리고 일단 문양 비교를 하고 오늘은 또 이걸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좀 부족한 거 이제 또 좀 더 추가해서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에서는 이렇게 태안 대섬에 대한 논문과 마도에 대한 논문을 따로따로 써가지고 논문 석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다 나중에 지금 박사 학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세기 거 요거를 잠깐 접고요. 요걸 잡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2세기 후반에는 백색이나 회백색 네와토 받침을 사용하였고 이제 좀 확대를 해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세 개를 동시에 패션으로 열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진짜 조그맣게 보일 텐데. 그래요? 그러면 일단 요거는 마도 2호선은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 대섬에 이제 대섬 1191년 순청자를 먼저 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린터는 보시면 보이고 대충 설명할 수 있죠. 잠깐 보이나요? 보이시죠? 위에 거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받침이? 색깔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받침이 무슨 색깔이에요? 약간 백색 계통이잖아요. 아니에요? 요거는 백색 계통이잖아요. 요거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봐요? 연탄재 같잖아요. 이게 13세기고 이게 12세기 말기예요. 그래서 차이가 한눈에 확 보여요.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토너를 사겠어. 보시면 순청자 확대해서 당겨주시면 돼요. 자, 순청자 어쨌든 요건 아니지만 안에 받침이 여기 보시면 요쪽을 열어주세요. 여기 요거를 요렇게 비교하면 되죠. 요렇게 요거하고 요거 굉장히 어렵죠. 요거를 끌어서 한번 당겨주세요. 요건 12세기 회백색 네와토 받침이고요. 요거는 점토 섞인 네와토 받침 또는 연탄재 네와토 받침이라고도 해요. 색깔이 약간 연탄재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에 연탄재 네와토 받침이라고 하면 돼요. 갖고 있는 것 중에 지금 그런 게 없죠. 있죠, 여기. 그러니까 그거를 차라리 여기잖아요. 물건으로 보이죠. 근데 나머지는 다 포장했잖아요. 아니 이게 아니라 이게 깨끗한 거 이거는 이거인데. 요거는 요거예요. 요런 거가 요거는 이 시대에는 받침이 또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이 시대에는 받침이 크지 않고 좀 작아요. 12세기에는 좀 받침이 좀 작더라고. 괜찮아요. 그냥 하죠.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물어보셨어요? 예, 맞아요. 같은 지역에서 만든 거예요. 그 강진 사당리나 강진 용문리 쪽에서 만들어진 걸로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12세기 후반에는 제가 알기로 명확치는 않지만 부안 유천리의 부안 쪽은 조금 제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좀 조심스럽게 할 거고요. 어쨌든 강진 용문리가 12세기 또는 11세기 후반에 강진 용문리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사당리는 이제 사당리는 12세기, 이제 13세기, 14세기로 꾸준히 이어져 가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거 안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고 이제 넘어가요. 또 제가 지금 화면을 보는 게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벽이 두터워요. 두텁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것도 압출 양각인데 넘어갑니다. 자, 순청자 했지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게 앵무문입니다. 앵무문 1191년 앵무문의 받침이에요. 여기를 좀 확대해 주시고 요 문양하고 요 부분을 받쳐주세요.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보이시죠? 이거는 13세기입니다. 어디로 보여드려야 돼요? 여기와 여기. 요 문양과 요 받침. 앵무문 차이도 나죠? 넘어갑니다. 앵무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앵무문이 이게 단순하면서 문양의 방식도 다르고 좀 화려해요. 저 13세기 거는 조금, 13세기 거는 조금 단촐해요. 물론 이게 다라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요게 포인트예요. 받침이. 13세기는 이미 이렇게 점토 섞인 네와토, 연탄재 네와토 받침을 받치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아셨죠? 여기도 보면 받침이 작으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회백색 또는 백색 네와토 받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백색 하나, 둘, 셋, 넷, 5군데 정도 이렇게 아주 회백색 네와토 받침이잖아요. 요거를 크로즈업을 해서 살짝 보여주시면 돼요. 이제 제가 우리 딸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다음에 됐어요? 이거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이 앵무문과 이 앵무문의 모양이 차이가 있다. 시기에 따라서 뭐 얘는 그렇지는 않아요. 비슷해.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런 뉘앙스여가지고 아니요,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같은 앵무문이 나와도 네. 받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편견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렇게 걸 얘기해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드리고 같아요. 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문양 갖고도 따질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까지 따질 수 있는 경향은 아닙니다. 차라리 문양 얘기를 아예 네. 다음에 한 번에 하시는 게 그 나을 것 다음에 같아요. 연판 문양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보세요. 연판 문양이 13세기, 12세기 후반에는 회백색 네워터 받침으로 아주 작게 하나, 둘, 셋, 네 군데 정도 이렇게 네다섯 군데 이렇게 받쳐졌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떡처럼 커요. 개떡처럼. 점토 섞인 네와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특히 이게 좋네. 이게 그죠? 문양은 나중에 제가 됐다. 큰일 날 뻔했다. 왜? 네. 잘 안 보여요 이게 멀어서 네. 화면이 흐리게 보여요. 아, 괜찮아요.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니다. 자, 양각입니다. 양각. 양각도 마찬가지 이렇게 받침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받침들이에요. 근데 이제 양각은 여기에 양각이 있나? 양각이 없으니까 양각은 이걸로 넘어가고 19세기 음각으로 넘어갑니다. 음각으로 넘어가도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루로 넘어갈 거예요. 바루로 넘어가면 받침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19세기 겁니다. 이제 통잔으로 넘어갑니다. 통잔. 자, 통잔. 통잔의 받침은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회백색 네와토 받침이 맞죠? 조금씩 돌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 구연부에 종속 문양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 얘 잘 보여요. 보시면 잘 안 보여요. 여기 잘 보이네. 그러니까 그쪽은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예, 사실 잘 안 보여서 종속 문양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릴게 이런 통자는 13세기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래로 쭉쭉쭉 요런 통자는 13세기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점토 섞인 네와토 또는 연탄재 네와토 받침으로 받쳐줬고요. 또 하나 있어요. 요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유약이 발리지 않은 12세기에 유약이 발리지 않은 뚜껑도 있어요. 이렇게 통잔의 뚜껑.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나오면 대부분 가짜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통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통잔에 종속 문양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내문양 때 종속 문양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받침은 무슨 받침이죠? 점토 섞인 네와토 받침. 됐나요? 손가락질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넘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통자 안에도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저번에 수업한 대섬 1191년에 이제 철화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요거는 1207년 거는 뭘 보여드릴 거냐 하면, 이렇게 통잔인데 뇌문양대가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죠, 제가? 네, 굿받침을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굽의 받침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같은 통잔이지만 이게 점토속의 네와토 받침은 13세기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각 유계합, 그 다음에 이렇게 철학 화분이 나오는 게 13세기에 철학 화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13세기에 만들어지는 도자기 청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상감 청자가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언제? 이제 나올 겁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상감 청자가 이제 13세기 화분도 나오면서 상감 청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양을 자세히 이걸 확대해서 보시면 상감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한 정도의 문양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흑상감이 아주 상감이 아닌 조금 붓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도 날 정도로 이렇게 그런 물건들이, 그런 형식들이 살짝 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고려 청자 최초로 생활 유적에서 이제 발견된 그런 작품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용병도 13세기 표용병도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여기 이제 12세기는 유병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12세기 후반에 이렇게 참외형 주전자가 나온다라는 걸 저번 주에 수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사자형 향로, 사자형 향로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이게 종속 문양이 없어요. 이렇게 종속 문양이 잘 없어요. 12세기 후반에 요거는 여기까지 12세기 태안 대선 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마도 상감청자 1207년 8년에 나오는 상감청자 때 어떤 물건들이 같이 나오느냐, 이제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투각기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투각기대. 그러니까 꼭 태안 그 해양유물 전시관에 한번 가서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그 마도 2호선 보시면, 마도 2호선 1200, 이건 11년과 13년인데 이렇게 드디어 통잔의 연판 문양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통잔의 연판 문양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종속 문양은 없지만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종속이 드디어 이제 뇌문양 때도 나오죠. 아까 1207년에도 나왔으니까 당연히 1211년, 13년에는 당연히 종속 문양이 나오죠. 받침은 무슨 받침이죠? 점토속의 네와토, 연탄재 네와토 받침이거나, 요거는 규석 받침이네요. 요거는 규석 받침입니다. 여기는 보면 요렇게 요런 거 이제 연탄재 네와토 받침, 점토속의 네와토 받침, 약간 아까 마도 1호선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이 대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색깔이 많이 다르고 거뭇한 받침이 많아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나오네요. 보시면 그 시대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청자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좀 몇 가지가 있는 게, 이렇게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첫째, 상감청자라면 청자 표면을 돋보이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상감을 돋보이게 해야 합니까? 상감을 돋보이게 해야 합니다. 잠깐만. 상감을 돋보이게 하려면 어떡하죠?
유약이 얇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약이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시대에 유약이 두텁다라는 것은 기술력이 아주 뭐 뛰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약 상태에다가 상감을 넣다 보니까 유면이 막 이그러지는 그런 경향들이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능화창이 이 시대에 나오기 시작하고 13세기 매병은 허리가 위에, 그러니까 그 대신 13세기 초반 거는 어깨가 방방하면서 어깨가 살짝 아래 하르르 내려가면서 약간 S라인을 유지하지만 조선시대의 청자 매병은 아주 허리가 굉장히 홀쭉하죠. 그런 거를 보면서 시대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참기름을 넣었던 그런 병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드디어 이거는 아까 거와 좀 비슷하지만 이거는 음각입니다. 음각 연화 절지문 매병인데 이거는 여러분께 꿀을 담았던 그릇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207년 8년 상감청자와 1211년 13년 상감청자에 대해서 기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부족한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좀 더 챙겨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포인트는 상감청자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태안 대성과 마섬에 태안 마도 1호 2호선에 상감청자가 왕창 있는 것이 아니라 상감청자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겨우 태안 마도 1호선에서 표용주자에서 한 점, 태안 마도 2호선에는 그 유준 꿀단지 매병에서 한 점이 이제 가는 건데, 또 중요한 거,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장군 또는 뭐 대경 누구누구 지대 보냅니다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뭐 전체적인 그것이 요번에 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뭐 제가 그 당시 왕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의종 궁궐 뭐 어느 중전마마한테 보낸다라는 게 아니라 이 대장군이나 장군한테 보낸다라는 게 좀 더 좀 의문시 갑니다. 그래서 상감청자가 만들어진 것은 그 무인 시대의 장군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고, 대섬에서 1191년 대섬에서 만들어진 음각과 그 다음에 철화와 백화가 조합이 돼서 12세기 말에 조합이 돼서 13세기에 드디어 백토와 자토를 밀어넣어가지고 음각에 밀어넣어서 상감기법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이걸로 이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주에 좀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성진님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문자로 문자로 주시고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